자, 철수와 민수는 같이 지금 뭐를 한다? 복싱을 한다. 복싱을 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DMI 5번째 시간입니다. DMI의 교과서적인 매매 기법, 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언급을 한번 하고 갈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들을 이제까지 계속 꾸준히 지켜봐 오셨잖아요. 제 강의들을 보면, 제가 이제 교과서적인 매매 기법들을, 좀 까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서론을 좀 까는데, 제가 이제 그 교과서적인 매매 기법들을 까는 거는, 그 지표를 만드신 분의 해석을 까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각각의 지표들이 만들어진 이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몇 이상이면은 뭐 과매수다. 뭐 몇 이하면 과매도다. 그렇게 해서 뭐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되고 여기는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그런 교과서적인 내용을 제가 일반적으로 깠던 겁니다. 절대 이 지표의 원리를 알고 계신 그 지표의 창시자, 그분이 말하는 어떤 매매 기법은, 깔만한 것도 있고, 괜찮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교과서적인 매매 기법이 모조리 까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라는 거. 여튼 제가 일반적인 이 교과서적인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교과서적인 일반적인 매매 기법 같은 걸 이야기를 하면 혹시나 여러분께서 그래 윤둥이 강의를 이때까지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내용은 필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윤둥이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원리에 입각한 뭐 새로운 분석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일반적인, 이 교과서적인 이런 내용도 이 원리가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적인 내용을 깔 땐 까더라도 그것이 나오게 된 원리, 그런 매매 기법이 나오게 된 원리, 이 원리를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일반적인 이 교과서적인 매매 기법 중에서 내가 취할 거는 취하고 그다음에 버릴 거는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원리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 교과서적인 이런 내용이 진짜 이 지표의 핵심인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하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 교과서적인 매매 기법 바로 들어가 보죠. 이제 DMI의 교과서적인 그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 DMI, 우리가 배운 DMI에 대해서 빠르게,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하고 들어갑시다. DMI는 뭐다? 방향성 지수다. Directional Movement Index. 요게, 이제 DMI의 철자인데, 요 이제 방향 이동 뭐 지수 요런 뜻이다. 그러니까 방향을 나타낸다. 뱃머리의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나타낸다. 아시겠죠? 요 DMI는 존 웰즈와일더 주니어가 집필한 New Concepts in Technical Training System이라는 책에서 처음 제시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웰즈와일더, 웰레스 월더, 윌더 뭐 이렇게 많이 불리는데 그냥 웰즈와일더 주니어, 이 양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진짜 별의별 지표를 다 만든 양반입니다. 뭐
ATR 나중에 배우게 될 ATR, 그 다음에 여러분 배우신 RSI, 그 다음에 요 DMI, 그 다음에 ADX, 그 다음에 이제 뭐 파라볼릭 들어봤죠? 이 점점점 찍히는 거 파라볼릭, 요거 SAR 요런 거를 전부 다 이 웰즈와일더 이분이 다 만든 거다 이거죠. 제가 감히 이 기술적 분석, 이제 수학적 분석이죠. 수학적. 이 기술적이고 수학적인 분석의 뭐다? 아버지다. 제가 감히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아버지가 만든 지표다. DMI는. 그만큼 장난 아닌 지표다. 이 말입니다. 자,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구간은 30%에 불과하고 의미 있는 장세 전환을 잡아내려면 이 DMI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DMI는 두 개의 선으로 나타내는데 DI 플러스, 이제 플러스 D, DI 마이너스, 마이너스 D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플러스 D는 일정 기간의 어떤 시세의 움직임 속에서 이 고가가 높아진 그 고가의 높아진 폭의 비율, 전체의 움직임 중에서 폭의 비율, 그리고 마이너스 D는 반대로 일정 기간 동안의 시세 움직임 중에서 고가가 낮아진 이 폭의 이 비율, 평균, 그거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이 두 선을 가지고 하는 교과서적인 매매 기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거는 교과서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즉, 존 웰즈와일더 주니어가 고안한 그런 교과서적인 매매 기법이다. 바로 들어가 보죠. 자, 매매 기법. 첫 번째는 이제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자,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자, 여기 플러스 D, 여기 마이너스 D, 요렇게 상방 교차, 이게 플러스 D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D. 아래에서 위로 교차하면 요거는 뭐다? 매수다. 매수다. 반대로 플러스 D가 이렇게 내려오고 마이너스 D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렇게 요게 플러스 D, 요게 마이너스 D. 요렇게 되면 매도다. 매도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죠. 자, 하락을 하던 시세가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하는데 그럼 당연히 고가가 높아지겠죠.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고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야 상승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이 폭값이 계속 이 계산식에 반영이 되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D의 값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반대로 이 저점이 이탈이 안 되니까 이 마이너스 D는 내려올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 때는 플러스 D가 밑에 있었는데 요 포인트를 기점으로 이제 플러스 D가 위로 올라가고 마이너스 D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교차가 난다. 이렇게 마이너스 D와 플러스 D가 뭐가 바뀐다? 상대적인 위치가 바뀌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는 분석이고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자, 모든 추세 전환은 분명히 이 부근에서 교차가 일어납니다. 모든 추세 전환은 이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의 골든 크로스가 선행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골든 크로스가 이 추세 전환으로 가진 않는다. 기억나시죠? 즉, 거짓 신호. 잘못된 신호. 이 거짓 신호, 잘못된 신호도 얼마든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일더가 여기에 법칙을 하나 추가하는데, 그게 바로 뭐다? 와일더의 극점의 법칙이다. 와일더의 극점의 법칙, 이거 중요한 겁니다. DMI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걸 아셔야 돼요. 보통 이런 거는 잘 모르죠. 사람들이 잘 소개를 안 해주죠. 왜 모른다? 그 DMI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공부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른다. 하지만
저는 성격이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공부하면 뭐 파고드니까. 여튼 그래서 와일드의 극점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칙은 와일더가 잘못된 매매 신호, 거짓 신호, 거짓 신호. 요 거짓 신호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극점의 법칙 요거의 이 그 존재의 이유, 요걸 만든 이유, 이 이유가 뭐다? 거짓 신호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상방 교차하는 날. 그러니까 플러스 D가 이렇게 올라가고 마이너스 D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날, 요 날이 만약에 붙었고 그 다음 날이 교차를 했으면 자, 요렇게 이게 어제는 마이너스 D와 플러스 D가 딱 붙은 날이죠. 그럼 이거는 교차가 아니죠. 그냥 붙은 거죠. 그리고 나서 요 날이 오늘에서야 이렇게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요날인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상방 교차가 확정이 되는 날. 아시겠죠? 그 날의 고가를 기준 가격으로 정하고, 그리고 가격이 그 기준 가격을 또 돌파할 시에 매수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다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캔들을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됐어. 근데 이때 이제 플러스 D가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D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직 교차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가격이 조금 이렇게 올랐어.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플러스 D가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D가 그 다음 날에 자, 이렇게 되면서 뭐가 확정이 났다? 이날이죠. 이날 검은색으로. 자, 요날을 기준으로 뭐가 확정이 됐다? 교차가 확정됐다. 자, 그래서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상방 교차하는 날, 그러니까 요날이죠. 요날의 고가를 기준 가격으로 정한다. 이 고가, 여기를 선을 딱 끊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 가격으로 자, 정했어요. 자, 이 고가가 기준 가격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다음 날, 자, 요 다음 날 언젠가 이게 만약에 이 고가를 넘어선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음 날은 자, 이렇게 못 넘어섰는데 그 다음 날 자, 이렇게 넘어섰다. 그러면은 이 교차가 진행이 됐던 요날, 그러니까 교차가 확정했던 이 날의 고가를 넘어서는 이런 모양새가 나왔을 때, 이때 뭐를 한다? 매수를 한다. 이해되시죠? 다시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상방 교차하는 날, 그러니까 교차가 확정되는 날, 이렇게 딱 교차가 확정되는 이 날에 고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고가를 선을 쫙 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이나 여튼간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상관에 이 고점을 넘어서는 캔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매수한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요게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이제 상방 교차한 날은, 그러니까 요 날이 이제 상방 교차가 완성이 됐죠. 이 날은
어떤 일정 기간의 이 시세의 움직임 속에서 이 고점이 높아지는 그 비율이 저점이 낮아지는 비율을 순간적으로 역전한 날이죠. 이 날이. 그러니까 역전이 됐으니까 이렇게 크로스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고점이 높아지는 그 힘이 저점이 낮아지려고 하는 그 비율, 힘을 순간적으로 이날 하루는 순간적으로 역전이 됐다. 근데 이게 역전이 돼서 앞으로 쭉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역전한 게 아니라 엎치락 뒤치락 하는 보합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왔어요.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철수가 있으면 철수가 있고, 자, 여기에, 자, 민수가 있습니다. 자, 철수와 민수는 같이 지금 뭐를 한다? 복싱을 한다, 복싱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 처음에는 철수가 민수를 막 몰아붙였어. 철수가 막 힘이 센 거야. 그래갖고 민수를 막 이렇게 때리고 있어. 민수가 막 가드를 올리고 있었는데, 민수가 또 계속 맞고 있었어. 이거는 나중에 판정패 할 수도 있어.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민수가 가드를 잘 하고 있다가 민수가 이 철수한테 잽을 한 방 탁 날렸는데, 잽을 날렸는데 철수가 그 방어를 못했어. 그래서 잽을 딱 날렸는데 철수가 정통으로 탁 맞았습니다. 자, 이 순간이 바로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상방 교차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민수가 지금까지 계속 막고 있었어요. 밀리고 있었던 거죠. 민수가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밀리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잽을 하는데 딱 때렸는데 철수의 얼굴을 그대로 갖다 꽂힌 겁니다. 그러면 근데 자, 요 딱 상황. 계속 얻어맞다가 민수가 이제 많이 얻어맞았으니까 힘이 많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물론 철수 때린다고 힘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많이 맞는 놈이 힘이 더 빠지니까 아프니까. 그리고 민수의 힘이 지금 적은 상태란 말이야. 철수는 그래도 아직 힘이 좀 남아있어. 그 힘이 남아도니까 계속 때리고 있었지. 민수는 힘이 물론 비축해도 온 힘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밀리고 있는데 민수가 잽을 한번 딱 때려가지고 철수가 정통으로 딱 맞았고 철수의 고개가 뒤로 살짝 젖혀졌어. 자, 이 상황이라면 그럼 민수가 철수를 이제 역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민수가 철수를 계속 다시 역으로 계속 몰아붙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잽이 정통으로는 들어갔지만 알고 보니까 철수가 맷집이 너무 좋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민수를 다시 몰아붙일 수도 있는 거죠.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잽 한 방으로는 전세가 역전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 밑에서 계속 있다가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다가 겨우 요때 이 기간 동안 이것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피리어드가 보통 14일 쓰니까 겨우 이 14일간에 이제 넘어섰단 말이에요.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한테 잽을 한 날린 거야. 그 마이너스 D가 잽을 정통으로 맞았지만 근데 마이너스 D가 그 잽을 극복할 수 있는 맷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D가 덜 받아가지고 플러스 D를 더 때릴지 아직 모르는 상태다. 그래서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아래에서 위로 교차하면 매수라고 하지만 그게 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민수의 이 잽 한 방으로 철수가 살짝 정신이 나갔는데 이때를 기회로 민수가 연타로 스트레이트를 그냥 정통으로 막 스트레이트를 팍 꽂아버렸어요. 민수가. 그러니까 철수가 잽을 한 대 맞았는데 그 고개가 살짝 젖어졌어. 그래서 철수의 눈이 살짝 감겼는데 이때를 노려가지고 민수가 철수한테 막 스트레이트를 왼손 스트레이트를 정통으로 꽂아버렸다.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잽 한 방에 민수가 얻어맞고 있다가 잽 한 방에 철수가 휘청거린 거랑 잽에 이은 연타, 이 정확한 스트레이트 한 방이 추가되는 거랑은 이 철수가 받는 데미지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즉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상방 교차한 날 이렇게 상방 교차가 된 깨끗하게 그려봅시다. 자, 플러스 D가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D가 자 이렇게 돼서 오늘 교차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교차가 일어났어. 이게 오늘이야. 그러면 이 교차의 이 날에는, 이 날은 그냥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한테 이 잽을 한 방 날린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D를 휘청하게 만든 날이라. 근데 아직 이 마이너스 D의 남은 힘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잽이 준 피해, 최고의 피해. 이 잽을 날렸을 때에 이 민수가 철수한테 잽을 날렸을 때 이 플러스 D가 이 마이너스 D한테 잽을 날렸을 때의 그 최대의 그 피해, 그 잽의 최대치 피해. 그게 바로 그날의 고가죠. 여기죠, 여기. 그죠? 이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한테 준 이 잽의 최고가. 민수가 철수한테 준 그 잽의 최대 힘. 최고의 피해. 그게 바로 이 교차가 일어난 날의 고가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철수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민수의 잽이었다. 플러스 D의 잽이었다. 근데 여기가 그 힘의 최고값인데 그 다음 날이든 그 다다음 날이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뭐다? 스트레이트가 연타로 나온다면 이 상방 교차일에 이 잽의 최고점을 넘어서는 한 방이 더 들어간다면 이거는 전세 역전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왜? 자, 시세는 뉴턴의 3법칙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관성의 법칙은 이 추세에 적용이 돼요. 자, 민수의 잽에 이은 연속적인 스트레이트라는 힘, 즉 이 플러스 D와 이 마이너스 D의 상방 교차에 이은 그 고점을 다음날 돌파를 해버리는, 이 돌파를 해서 이 상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 자, 이 힘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발생했다. 이 힘이 발생했어요. 이 발생을 해서 힘이 상방으로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이 교차를 한 날의 고점을 넘어서는 이 스트레이트 한 방 더, 이 매수에 한 방 더 추가되는 힘이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상방으로 올라가는 힘이 하나가 발생을 했다. 만약에 이렇게 발생을 했다면 특별한 외력,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다시 찍어 누르는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상방으로 계속 지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힘, 관성, 어떤 외력의 합력이 0일 경우에 물체가 한쪽 방향으로 처음에 운동하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힘, 갈릴레오가 구슬을 만약에, 이거 맞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갈릴레오 맞나? 이 구슬을, 여튼 이게 마찰력이 0이라고 쳤을 때 구슬을 떨어뜨리면, 요 각도에서도 이 위치까지 올라오고, 요 각도에서도 이 위치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이 각도에서도 이 구슬을 떨어뜨리면 이 위치까지 올라온다. 그렇다면 만약에 마찰력이 0이라면, 요거를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이 구슬은 떨어뜨렸을 때 끝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지 않을까? 그 힘, 관성. 이 관성이 뭐에 적용이 된다? 추세에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웰즈 와일더는 바로 이 포인트를 노리고 이 극점의 법칙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뉴턴의 3법칙 중에 이 관성의 법칙. 한 방 힘이 꽝 쳤을 때 특별한 외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거는 상승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관성. 이 힘, 이 포인트를 가지고 극점의 법칙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래서 확실히 이 극점의 법칙을 이용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가짜 신호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 극점의 법칙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 그랬다? 이 가짜 신호, 거짓 신호를 최대한 골라내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극점의 법칙을 이용을 하면 차트를 실제로 살펴볼 건데 꽤 많은 가짜 신호를 구별해냅니다. 한번 봅시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요 날이 지금 제가 이제 미리 그려왔는데 요 날이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상방 교차가 확정이 된 날입니다. 확정이 됐을 때 그때의 고점이 여기 빨간색 줄입니다. 이게 빨간색 라인이라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고점인데, 자, 그 다음날 그 고점을 뛰어넘는 움직임이 생겼죠. 이건 뭐다? 민수의 잽에 이은 연타 스트레이트가 그 다음날 발생한 겁니다. 상승인 거죠. 그럼 이때 밑에서 초올리는 힘이 꽝 발생을 했고, 특별한 외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위로 올라간다.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밑에 있던 플러스 D가 다시 마이너스 D랑 교차를 하는 게 이날이었는데, 자, 이날에 고점이 여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도 고점이 돌파가 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어요. 종가로 고점이 돌파되지 않았죠. 그래서 안 샀다는 거예요. 고점이 돌파가 안 되니까, 고점이 안 높아지니까 이게 다시 붙어. 그러다가 다시 이날에 다시 교차가 또 확정이 됩니다. 요 날은 붙었고,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벌어지면서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상방 교차가 확정이 된 날, 이날이죠. 이날의 고점이 여기였는데 그 다음 날 그거를 뛰어넘는 민수의 잽에 이은 왼손 스트레이트가 여기서 나왔다. 고점을 돌파하는. 그죠? 그러고 나서 관성의 힘에 의해 쭉 갔다. 그죠? 자, 여기서도 밑에 있던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교차를 한 날입니다. 이날이. 그러니까 이 뒤에는 없는 거지. 요 날만 딱 봤을 때. 그때는, 차트가 나쁘지 않아. 이게 지금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딱 끊어졌다면, 요 양봉까지만 봤다면, 요것도, 이 며칠간의 매물대를, 작은 매물대 뚫었기 때문에 짧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게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면 차트가 어색하지도 않잖아, 그죠?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 교차가 확정된 날에 고점이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극점의 법칙에 의해서, 이 고점을 넘어서는, 이날까지는 잽이었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한 방에 나와야 되는데, 스트레이트 한 방에 안 나왔죠. 안 나오면서 다시 역전이 돼버렸죠. 그럼 이거 냅두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날은 교차가 나왔지만, 이날의 매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있다면, 요때 사는 거다. 돌파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 그러면서 다시 역전이 됐다. 그러니까 이건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하락을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교차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통으로 쉬게 되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이걸 모르는 때는 여기서 계속 매매했겠지. 매매해가지고, 오늘도 떨어져, 내일도 떨어져, 어제 떨어지고, 그제도 떨어지고, 어제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졌으니까 내일은 오르겠지. 오르긴 모를라 더 떨어지지. 와, 그래서 미치겠다. 여기서 팔지. 팔면은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지. 와, 내가 판 거보다 더 가격이 올라가. 이것이,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네. 그거 다시 사는 거지. 이거 올랐으니까. 그럼 또 떨어지지. 멘탈 붕괴 되는 거죠. 통으로 매매를 안 하는 자리인데. 그죠? 이 극점의 법칙에 의해서는 매수 타이밍이 한 번도 없었다. 이때부터. 자, 그리고, 이날도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됐을 때, 고점이 여기였는데, 역시나, 그 다음날. 뭡니까? 이 고점을 넘어서는 연속된 스트레이트 한 방이 없었다. 스트레이트 한 방이 없으니까 고점이 안 올라가니까, 고점이 올라가야 플러스 D가 계속 올라갈 건데, 고점이 안 올라가니까 다시 역전이 일어난다. 매수 포인트가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날도 밑에 있던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상방 교체했습니다. 고점이 여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종가로 이거를 넘어서는 모습이 한 번도 없었다. 계속 플러스 D가 위에 있었지만 요걸 넘어서지 못했다. 이 고점. 그죠? 그러니까 매수할 그게 없는 거지. 그럼 떨어지는 거야.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역전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 DMI만 알고 DMI의 이 교차가 매수 신호다. 요까지만 하고 끝난 사람, 이 극점의 법칙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여기서는 먹을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다 물리는 거죠. 다 물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극점의 법칙을 이용하면 전체적으로 이 상승 추세에서는 그럼 모든 폭발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락 추세에서 보통 빈번한 거짓 신호가 발생을 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확률로 이 거짓 신호를 아예 진입조차 안 하게 막아준다. 이 극점의 법칙이. 그죠? 아, 진짜 이 웰즈 와일더라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웰즈 와일더는 극점의 법칙으로 이렇게까지 어떤 거짓 신호를 골라낼 수 있는 이 법칙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이걸로도 걸러지지 못하는 이 가짜 신호, 이 거짓 신호, 요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와일더는 손절 포인트까지 제시를 해놨습니다. 요거 잘 몰라요, 사람들. 요거는 거의 저 정도로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와일더의 손절 포인트. 자, 이 와일더의 손절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와일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는 이 와일더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일더라는 사람의 이 멘탈리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말들인 거예요. 자, 당신의 감정을 계획이나 시스템에 우선시하는 것. 그러니까 너의 감정이 계획이나 시스템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자, 감정에 대처하지 못하면 거래에서 빠져라. 하지 마라. 야, 네가 계획적인 매매나 시스템 매매를 하지 못할 거면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될 거면, 좌지우지 될 거면, 너 실패할 거다. 그러니까 거래에서 빠져라, 이 말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일목에 이문자재. 요거랑 맥락이 비슷하죠? 너의 생각 따위는 치워버려라. 여기 이문자재는 그저 흐름에 맡겨라. 근데 와일더는 뭐에 맡겨라? 시스템에 맡겨라. 사실 이 웰즈 와일더는 이 기계 엔지니어 출신의 매우 이과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분석의 아버지인 거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손절을 감정에 맡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이 시스템에 로스컷의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자, 와일더의 로스컷은 이렇습니다.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상방교차한 그 날, 그게 확정된 날, 그때에 아까의 그 법칙은 요거였죠. 이렇게 자, 요 날이 이 날이 요렇게 자, 뭐다? 이 날이 확정이 된 날이다. 교차가 확정이 된 날이다. 이때에 이 고점을 넘어서는 넘어서는 어떤 이거는 잽이고, 이 교차의 그날, 교차 당일은 잽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연달아서 한 방 더 날리는 스트레이트가 발생하는 그 기준 가격이 이 고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로스컷은 뭐다?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 상방 교차한 날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날에 이 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이 스트레이트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샀어. 여기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가 빠지면 팔아라? 요 확정이 된 날, 이 상방 교차가 확정이 된 날에 이 저가가 무너지면 이때는 그 이후의 시세가 그 기준 가격이 이탈되면 무조건 손절매하여 거래를 마감해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지극히 합리적인 겁니다. 자, 민수가 잽을 날렸어요. 잽을 딱 날려가지고 이렇게 교차가 됐고, 그래서 민수가 철수한테 입힌 최대의 잽의 피해, 여기입니다. 요 잽의 피해를 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왼손 스트레이트도 날렸어. 철수가 한 방 더 맞았어. 그래서 내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민수가 역전하나? 민수한테 걸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철수가 이 맷집이 장난이 아닌 거야. 철수가 잽도 맞고 스트레이트도 맞았는데 철수한테 전혀 데미지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철수가 웃으면서 팔을 들어 올립니다. 이런 민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도망가야죠. 이게 36개 주랭랑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게.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상방 교차했습니다. 자, 이게 상승으로 계속 가려면 저점이 낮아지면 안 돼요. 저점이 낮아지면 마이너스 D가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상방 교차일의 이 날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면 당연히 마이너스 D 값이 올라가니까 이 파동은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민수의 잽이 그 다음에 민수의 스트레이트가 철수한테 이 효과가 없었던 거야. 그럼 민수가 한 따위로 버틸 수 있는 거는 그 잽을 날렸을 때의 그때의 최소 피해, 철수가 줬던 최소 피해, 그 최소 피해, 이 최소 피해를 철수가 밀고 내려온다면 그거는 뭐다? 결과론적으로 이 최소의 피해조차 없었다는 게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때 도망 나와야 된다. 자, 우리는 이 상방교차 때 매수한 이유가 이 상방교체가 추세 전환의 어떤 시작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밑으로 찍어 누르려는 힘, 철수의 이 파워, 매도세, 이게 들어와서 저점을 낮춰버렸는데 이게 상방으로 추세 전환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일더의 로스컷도 대단히 합리적인 겁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느 부분이었지?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요 날에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교차를 확정을 했는데 햇날이 언제야? 햇날이 요 날이죠. 요 날이네. 요 날인데 요 날 교차했을 때의 이 고점이 여기죠. 요 라인. 그죠? 이게 고점입니다. 근데 고점을 못 넘었어요, 얘들이 지금. 못 넘었어. 그죠? 고점을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점을 못 넘고 있다가 자, 이 고점을 여기서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어딘가에서 이 고점을 넘어섰으니까 여기서 매수. 자, 이 교차 확정이 된 이 고점을 넘겼으니까 이제 매수. 이거 올라간다. 이 생각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매수를 했는데 그때 요 고점, 이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 이 고점을 어떤 이제 매수의 포인트로 생각하고 내가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상방 교차가 된 거에 이 저점이 이렇게죠. 자, 이 저점인데 이 저점이 깨져버리는 이날 깨져버립니다. 이날. 그죠?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와일더는 요때 무조건 손절하라는 거예요. 손절. 무조건 빠져라. 요렇게 상방 교차를 해가지고 그거를 넘어서서 이게 스트레이트라고 보고 내가 샀는데 근데 이 저점이 깨져버리면 요거는 그냥 무조건 빠져나와 버려라. 왜? 이게 저점이 깨지는 순간에 뭐다? 무조건 물론 여기는 요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저점이 깨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역전이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요렇게 가다가 갑자기 툭 떨어졌다면 그러면은 이 떨어진 날에 아마 역전이 나왔을 겁니다. 여튼 이제 차트는 여러 가지 차트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래 됐든 저래 됐든 간에 이 상방 교차를 한 이 저점이 완벽하게 깨지면 이렇게 깨지면
바로 나와라. 왜? 이거는 상승으로 갈 수가 없다. 왜 갈 수 없습니까? 상승으로 가려면 고점을 높이는 힘은 계속 강해지고 저점을 낮추려는 힘은 없어야 되는데 저점을 낮추려는 힘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 포인트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자 여기서 역전이 나왔어요. 이날 역전이 나왔는데 이날 역전이 나왔을 때 저점이 여기죠. 그리고 고점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이 숏을 치는 사람이다. 응? 이제 공매도의 개념인 거지. 응? 하락하는데 베팅을 하겠다 하는 사람은 자 요 날에 마이너스 D가 플러스 D를 상방 교차한 게 확정이 났고 그 다음에 그 저가를 이날 이탈을 했죠. 그럼 뭐다? 요 날이 숏인 겁니다. 요 날 진입인 겁니다. 내려가는데 베팅을 하는 거지. 그리고 손절 라인은 어디다? 여기다. 요게 요렇게 돌파가 되면 그러면은 여기는 다시 포지션을 롱으로 잡아야 된다. 올라가는 걸로 잡아야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웰즈 와일더의 법칙과 손절 포인트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진입했지만 여기서 손절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하락으로 베팅하고 그렇게 이 포지션을 상방으로 갔다가 하방으로 갔다가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선물이나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DMI가 사실 필수적인 겁니다. DMI의 움직임을 보고 내가 콜을 할 건지 풋을 할 건지 내가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상승하는 데 걸 건지 하락하는 데 걸 건지 그거를 결정낸다. 그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마진거래도 이 DMI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방향은 이제 마진거래도 그렇고 선물 옵션 전부 다 모두 방향을 맞추는 게임이거든. 방향.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은 뭡니까? 상승하는 방향만 맞추는 거지. 하락하는 방향, 그러니까 우리 주식은 위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 사잖아요. 개인이 공매도를 하면은 뭐 기간 안에 갚아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좀 우리가 좀 불리하니까 기관에 비해서 공매도 하는 게 대주거래는 좀 불편하죠 우리가. 그래서 못 한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주식은 계속 그냥 우리가 상승하는 것만 찾는 건데. 근데 마진거래나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방향만 우리가 맞추면 되는 거거든. 그런 방향을 맞추는 게임에서는 DMI가 필수다. 그래서 DMI의 이게 웰즈 와일더의 이 법칙과 그 다음에 손절 포인트, 이 웰즈 와일더가 우리한테 제시했던 이 손절 포인트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 그러면 짧게 끊고 길게 먹을 수 있다. 뭐 만약에 여기서 또 이게 요렇게 되면 뭐다? 그러면 2연타 손절하는 거지. 하지만 요만큼이기 때문에 여기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손실이 크지 않다고. 손절을 하더라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DMI의 5번째 시간. 교과서적인, 말 그대로 이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지표를 만든 분이 존 웰즈 와일더 주니어. 자, 이분이 고안한 이 DMI의 어떤 매매 기법인 거예요. 이분이 고안했습니다.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린 것들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만 이 시점에서 제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 어떤 지표든지, 그 지표 자체, 그 지표의 뭐 어떤 골든크로스, 그 지표의 자체만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이 마음에 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DMI의 이런 교과서적인 매매 기법 플러스 다른 지표나 어떤 다른 이론들 그런 것들을 함께 유기적으로 같이 분석을 해가지고 매매에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차트에 100%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차트만 가져와서 그렇지, 그렇게 안 되는 차트도 수두룩빽빽합니다. 차트에 100%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손절매를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라.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ADX와 그 다음에 이 DMI를 요거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 교과서적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유의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MI의 마지막 강의쯤에 제가 어떤 사용하는 이 지표나 DMI 지표나 아니면은 이 설정값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정값이나 어떤 제가 쓰는 지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DMI의 마지막 강의쯤에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표의 설정값, 보통 기간값이죠. 피리어드, 요거는 결국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사이클, 타임 프레임, 그거에 따라 설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거는 결국 원리, 이 원리를 파악해가지고 이 원리를 통해서 이 지표, 이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이 타임 프레임, 이 투자 사이클을 대로 교정을 해 나가는 게 기술적 분석의 핵심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 안녕.